알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의 주민 여러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의 속도는 음속보다 몇 배 빠르며 매일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 태양계에 들어오면 천왕성, 토성, 목성, 그리고 화성을 지나쳐 날아올 거예요. 이 행성들의 중력장 또한 이 소행성을 가속화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성이 최종 목적지가 될 거예요.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에베레스트산 극의 운석이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재앙은 350일 후에 일어날 거예요. 거리는 공황 상태예요. 사람들은 벙커를 사고 지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학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였어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물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강력한 로켓이 소행성을 수십만 조각으로 쪼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겠지만 우리 집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1년도 안 돼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최고의 망원경을 이용해 전문학자들이 독특한 유도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소행성이 우리 태양계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최고의 벙커를 갖춘 하나의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소행성의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돌이 날 때를 기다리게 사람들을 하나의 굉장히 크고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게 낫거든요. 때가 왔어요. 소행성은 천왕성을 지나가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이 거대한 우주체는 빛의 속도보다 단 10배 느려요. 과학자들은 공중에 로켓을 발사해요. 소행성이 토성을 지나쳐 고리의 일부를 파괴해요. 소행성의 궤도가 변했어요. 휜 경로를 통해 다른 행성들을 지나쳐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로켓은 뒤에 긴 불자치를 남기면서 음속에 도달합니다. 소행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화성 근처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로켓이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소행성이 폭발해 수백만 개의 입자로 쪼개져요. 모든 조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요. 지구는 안전해요.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위성들이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감지합니다. 소행성의 작은 일부가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작아요? 모래알만한 크기예요. 하지만 폭발 때문에 가속화됐고 지금 모래알이 초당 29만 7천 킬로미터로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요. 이건 빛의 속도 99%에 해당해요. 이 속도라면 모래알은 소행성 전체가 가졌던 것과 거의 같은 파괴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달에 접근하고 있어요. 몇 초면 모래 알갱이가 지구를 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래알은 물리법칙으로 엄청난 힘을 얻어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질량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모래알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하면 에너지와 질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모래알을 볼 순 없지만 그 안엔 전체 대륙만한 질량이 들어있어요. 만약 모래알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질량은 무한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랙홀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경우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심지어 무생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 바다, 그리고 태양, 모든 도시, 나라, 그리고 대륙들, 공기, 소리, 대기, 지구의 모든 분자들, 모든 것들이 블랙홀의 놀라운 중력 때문에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행성의 흔적이 없어졌을 때 그 구멍은 달을 장악할 거예요. 중력이 점점 커지면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흡수할 거고요. 곧 태양에 닿겠죠. 우리의 행성은 스파게티처럼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블랙홀의 탄생을 촉발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빛의 속도의 99%의 속도로 오고 있어요. 곧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또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모래알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보면 눈부신 유성이 하늘을 뚫는 것 같아 보이죠?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모래알이 가열돼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구름이 타오르고 있어요. 하늘이 수정처럼 맑아져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공기가 이온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분자가 쪼개지고 있거든요. 자연에서 이 과정은 번개가 칠 때 일어나요. 우리의 태양도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공기를 소독할 수 있어요. 운석이 뒤에 오존 구멍을 남겨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우주 복사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래알은 바로 남양 중심부로 날아갑니다. 폭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은 남극이에요. 주변의 공기가 데워져서 바다의 차가운 온도와 섞이면서 허리케인을 형성합니다. 모래알이 표면에 접근하자마자 물이 끓기 시작해요. 모래알의 온도와 에너지가 너무 커서 물이 증발하지만 증기 분자는 바로 연소되어요. 수천 리터의 물이 지구 표면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모래알은 물이 그 전에 증발해버려서 표면에 닿지 않고 처음 몇 미터 아래를 날아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바다로 떨어져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수억 리터의 물이 거품을 내고 끌어올라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빛납니다. 태양빛이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던 심해는 거의 수영장 바닥의 물처럼 투명해요. 오래된 침몰선들의 잔해가 강력한 폭발 때문에 원자로 쪼개져요. 어둠 속에 사는 알려지지 않은 바다 괴물들과 대왕 오징어들은 밝은 빛이 두려워 헤엄쳐 도망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래 하나리 해저에 닿으면서 지구의 지각 깊숙이 침투해요. 이게 만약 지구의 중심부에 도달하면 행성은 믿을 수 없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 폭발할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바다와 땅의 저항이 모래알을 느리게 해 에너지를 빼앗아요. 이 때문에 지각판이 약간 이동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어 바다 전체에 퍼져나가요. 폭풍파가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고요. 작은 돌을 웅덩이에 던진 걸 상상해보세요. 바로 같은 일이 바다에 일어난 거죠. 거대한 파도가 해안 도시들을 향해 다가가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미 대피했지만 모래 하나로 인한 피해는 수백조 원이 들 거예요. 집들이 파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겨요. 잠시 후 허리케인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모래알에 의해 증발된 바닷물이 거대한 폭풍구름을 형성해요. 바람이 이 구름들을 대륙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나서 쓰나미 이후 장기적인 우기가 시작되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자연재해는 여전해요. 남극해의 수온이 몇 도 상승했어요. 충돌 지점에는 물이 끓고 있어서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빙산이 녹아 없어지고 있어서 세계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몇몇 대륙의 가장자리들이 영원히 물속에 가라앉아요. 천둥구름이 사하라 사막과 다른 사막에 도달해요. 지각판의 이동은 몇몇 대륙의 지진을 일으켜요. 화산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하늘은 화산재로 가득 차요. 잿더미가 다 가라앉으려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처음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에 도전적인 여건이 조성돼요. 식물과 모든 생명체들은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해요. 나무와 해조류의 광합성이 방해받아요. 산소 생산이 멈추는 거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행성의 대기를 가득 채웠던 공기가 서서히 고갈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해요. 땅과 바다 둘 다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죠. 그리고 광합성 생산을 위해 인공 조명으로 농장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가라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화산 안엔 뜨거운 마그마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엔 화학 원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재와 함께 영양소들이 땅에 떨어져 토양은 이제 비옥해져요. 식물, 나무, 과일, 그리고 야채는 놀랄 정도로 빨리 자라면서 새로운 산소를 많이 생산해내요. 사하라 사막은 지금 꽃이 만발해 사막이 아닌 꽃핀 초원 같아 보여요. 모래알이 지구를 파괴하는 대신 새롭게 해줬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기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행자 알베르토가 기상천외한 묘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알베르토는 작년에 회색 곰과 함께 동굴에서 2달 동안 살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알베르토가 다진 고기를 몸에 바르고 피라냐가 있는 수영장에 뛰어든 거 기억하시나요? 활화산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은 것도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 잊으세요. 오늘 알베르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미친 트릭을 선보일 거예요. 특히 바로 여러분을 위해 거대한 푸른 고래에게 삼켜질 겁니다. 알베르토가 북대서양으로 향합니다. 대왕고래와 카칼로트를 만날 수 있는 광활한 바다죠. 요트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합니다. 에코로케이션과 쌍안경을 사용해서 고래를 찾으려고 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알베르토는 배에 앉아 수평선을 관찰합니다. 소나의 움직임이 감지돼요. 신호방향을 바라보니 하늘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대왕고래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예요. 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예요. 자, 알베르토는 고래의 목구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푸른 고래가 입을 벌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합니다. 고래의 입은 고래뼈로 가득 차 있어요. 고래뼈는 치아를 대체하는 강모입니다. 각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이것으로 만들어져요. 고래는 물을 빨아들인 다음 밀어냅니다. 강모는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액체와 함께 입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요. 고래뼈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알베르토가 가까이 헤엄칩니다. 고래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고래는 수십 갤런의 물을 흡수하고 알베르토를 빨아들여요. 우리의 영웅이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은 여러 방향으로 튀고 코끼리만한 거대한 혀가 알베르토를 사방으로 던집니다. 알베르토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물은 다시 튀어나옵니다. 혀를 따라 입구 쪽으로 미끄러지지만 고래가 입을 닫아 고래뼈에 부딪혀요. 조금 아파요. 몇 개의 강모도 떨어집니다. 혀가 그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알베르토는 고래의 목구멍을 꽉 쥐고 버텨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관을 만납니다. 고래의 구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거대한 동물의 목구멍은 주먹만한 크기예요. 하지만 늘어날 수 있죠. 알베르토는 이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는 자신의 키만큼 몸을 쭉 뻗어 목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웅은 좁은 식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져요.
그러다 속도가 감소합니다. 공간이 좁아지고요. 이제 알베르토는 힘겹게 앞으로 기어갑니다. 여기는 매우 미끄러워서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식도가 수축해서 알베르토를 더 밀어냅니다. 이제 알베르토는 뱃속으로 들어가요. 어둡고 비좁고 끔찍한 냄새가 나요. 알베르토는 성냥에 불을 붙이고 싶지만 주머니가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피우는 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첫째,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높아요. 둘째, 뱃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는 손전등을 꺼내 그곳을 살펴봅니다. 위벽은 좁고 끊임없이 맥동하고 있어요. 알베르토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무릎 깊이까지 액체에 잠겼어요. 그의 주변에는 물고기 해골, 난파선, 슈퍼마켓 바구니, DVD, 램프, 모비딕 책이 보여요. 사실 이건 거짓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플라스틱 병이나 작은 오징어 정도일 거예요. 그건 그렇고 카칼로트는 대왕고래와 달리 목이 넓고 길어요. 이를 통해 큰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 모금으로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어쨌든 카칼로트의 뱃속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오징어를 통째로 삼킨 적도 있어요. 이 오징어의 길이는 14m에 달합니다. 작은 버스 크기와 맞먹어요. 하지만 카칼로트는 오징어 몸의 유연한 구조 덕분에 그런 먹이를 삼킬 수 있었어요. 좋아요, 알베르토에게 돌아가 보죠. 고래 뱃속에서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가 위액에서 소화되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알베르토는 위액이 자신의 슈트를 찢는 것을 느낍니다.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여긴 너무 붐벼요. 손으로 위벽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알베르토를 점점 더 압박해요. 액체가 그의 피부를 자극합니다. 알베르토는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요. 국의 반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왜 효과가 없을까요? 알베르토는 절망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모험인 것만 같아요.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멈춰! 심호흡! 바로 그거야! 알베르토는 산소 탱크를 열고 신선한 공기를 뱃속에 채웁니다. 이제 고래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배가 욱신거리고 위액이 거품을 일으키며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벽이 너무 많이 수축해서 식도를 통해 알베르토를 짜냅니다. 그는 남은 생선과 액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식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숨쉬기 힘들어하지만 터널 끝에서 빛을 봐요. 고래가 그를 뱉어냅니다. 살았어요. 그는 모험에서 무사히 탈출한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배로 돌아와 해안으로 항해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건 뭐죠? 카칼로트예요. 운이 좋았어요. 알베르토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거대한 동물의 입으로 곧장 향해요. 카칼로트는 물을 흡수합니다. 알베르토와 함께 여러 마리의 물고기와 문어 한 마리가 그곳에 도착해요. 카칼로트는 혀로 알베르토를 여러 방향으로 밀고 먹이를 모두 삼켜요. 목구멍이 충분히 넓고 알베르토는 쉽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미 알베르토가 숨을 거의 쉴 수 없을 정도로 식도가 너무 꽉 조여 있어요. 게다가 산소 탱크도 없어요. 알베르토는 마치 덕테이프로 단단히 감싸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기도 없어요. 그는 식도 깊숙이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문어와 함께 커다란 촉수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와우, 거대한 오징어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는 온몸을 떨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요. 위벽이 얼굴을 누르고 있어요. 그때 알베르토가 이를 깨물어요. 지진이 시작됩니다.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이 밖으로 나와요. 마침내 알베르토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오징어 한 마리가 최대한 멀리 헤엄쳐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우리의 영웅이 요트에 올라갑니다. 그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엔진의 시동을 켜고 해안으로 향합니다. 알베르토의 이야기는 순전히 가상의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물론 현실에서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어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보고는 신화와 전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고래의 거대한 입에 들어갔지만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다이버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는 숨을 쉬는데 도움을 준 스쿠버 다이빙 장비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카약을 타던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사례가 발생했어요. 폭등 고래는 물고기를 잡을 때 입을 벌리고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와요. 마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격자처럼요. 카약을 탄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고래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카칼로트라면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동물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고래의 뱃속에 들어갈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운석이 여러분 근처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칼로트를 실생활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동물은 전 세계 바다를 헤엄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수심 약 3,000m에서 보냅니다. 바다 속으로 에펠탑의 10배에 1912년 4월 10일 여러분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배의 길이는 자유의 여신상 키의 3배나 됩니다. 이 배는 당대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갑판엔 수백 개의 고급 선실 창문이 있고 웅장한 철제 선체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 유명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이 타이타닉호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아프리카에서 버뮤다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4일 동안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합니다. 햇볕이 배를 매우 뜨겁게 내려쬐서 낮에는 모든 승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4월 15일 자정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그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선실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몸에 스며들어 소름이 돋게 합니다. 유리에 파도가 부딪히는 선실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짙은 안개가 꼈어요. 선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몇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려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언가 강한 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굉음이 타이타닉호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승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짙고 습한 안개가 배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마치 두통을 느끼는 듯 머리를 잡고 있어요. 선장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선장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흥미롭게도 1964년 이전엔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한 번 무언가에 떠밀립니다. 이번엔 간신히 일어섭니다. 뭔가 큰 게 배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갑판 가장자리에 있는 난간으로 달려가 배 밖을 응시합니다. 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상어 진러미가 보입니다. 상어 몸통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차만큼 긴 상어가 틀림없어요. 상어는 헤엄쳐 지나가지만 몇 초 후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시 보입니다. 상어는 재빨리 배로 다가가 거대한 주둥이로 철제 선체를 잡습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선체에 구멍을 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죠. 길이가 거의 20m나 되는 고대 해양 포식자입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죠. 이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바다는 단지 5%만 탐험되었습니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의 신비한 물속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가라앉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로 가지만 거대한 고대 괴물이 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의 뱃머리가 물에 잠깁니다. 갑판 왼쪽에 서서 철제 선체를 물어뜯는 메갈로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배의 뒷부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갈로돈이 다른 곳에 있어서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승객이 탄 첫 구명보트가 물 위로 내려갑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곳보다 물이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메갈로돈은 배를 공격하여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타이타니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끌렸나봐요. 여러분은 배의 표류 화물과 구명보트 사이에 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힙니다. 별이 빛난 하늘과 달이 해수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니코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이 순간 뭔가가 상어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포식자는 사라집니다. 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 아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촛불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 타이타니코 뒷부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가 15m,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파도는 타이타닉을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배처럼 쉽게 쓰러뜨립니다. 괴물 파도는 예기치 않게 출현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금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파도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도가 키네틱 뱀피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동은 축적되고 운동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귀 파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모든 것을 덮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자주 사라진 것은 이런 거대 파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침착하게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보냅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물 위에 메갈로돈의 삼각형 지느러미가 쏟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돛단배만 한 크기만 한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노려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갈 가망은 없어요. 전설적인 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상어의 머리는 수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거대한 주둥이에요. 이빨은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구명보트가 상어의 입 안에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멈춰서서 배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지점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메갈로돈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촉수들이 상어를 끌어내립니다. 옆을 보니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는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잠시 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신이 떨립니다. 이 보라색 빛은 뭔가의 눈이에요. 그리고 검은 원은 동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생명체는 너무 커서 배가 마치 쌀알처럼 보여요. 크라켄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은 고대 괴물입니다. 다행히 지금 앉아있는 보트는 너무 작아서 크라켄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눈이 더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촉수가 몸부림치는 메갈로돈을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이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 도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니코가 얼마 전에 항해했던 잔잔한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조선에 올라 다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태양을 끄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만약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쏟아 붓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알아봅시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한 곳이죠. 고대 이래로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존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요. 태양계의 중심이죠. 크고 밝고 불멸이죠? 그렇진 않아요. 사실 태양은 평범한 별이에요. 75%의 수소, 약간의 헬륨, 그리고 약간의 다른 중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력이 이 모든 걸 하나로 잡고 있죠. 하지만 약 50억 년 후에 태양의 수명 주기가 끝날 거예요. 안에 있던 수소가 고갈될 거고요. 우리의 별은 점점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커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처의 모든 행성들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태양 가까이 있던 게 후회되기 시작하겠죠. 우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면 별은 앞으로 약 10억 년 정도 적색 거성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곧 줄어들어 희미해지면서 백색 외성으로 변할 거예요. 결국 밝고 화려한 행성상 성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지금 태양은 생명 주기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고 거의 같은 시간이 남았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별의 가장 좋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 찾아봅시다. 물의 도움으로 태양의 수명 주기를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지구의 모든 물을 모아 태양에 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동이가 필요해요. 아니, 이거 말고요. 정말 큰 양동이가 필요할 거예요. 이건 약 1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워싱턴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와 같은 크기일 거예요. 아니면 평범한 양동이밖에 못 찾는다면 약 7,000경 개의 양동이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0이 18개 있는 수예요. 좋아요. 마법같이 그런 많은 양동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태양을 꺼야 할 시간이에요. 별에 물을 다 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요? 아, 이것 좀 보세요. 태양이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태양 표면에 작은 폭발을 일으키네요. 지구상의 모든 물이 사실 태양에겐 별 볼 일 없는 물 한 방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과소평가해요. 실제로는 100만 3천 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꺼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도 눈치 못 챌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린 태양을 정말 끄고 싶거든요. 만약 충분히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충분히란 얼마만큼일까요? 1000경의 양동이 기억하세요? 사실 약 375틸리언 개가 필요해요. 이 숫자에는 0이 27개 있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니까 그냥 물이 엄청 필요하다고 할게요. 이제 다시 태양에 다 뿌려봅시다. 우와, 증기 좀 보세요. 하지만 태양이 또 꺼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고마워 하면서 갑자기 훨씬 더 크고 밝아졌어요. 무슨 일이죠? 있죠. 태양은 사실 모닥불이 아니에요. 모닥불과 촛불 속에는 화학적 연소가 있어요. 불에 물을 부으면 물은 불꽃의 열을 흡수해 더 이상 연소 반응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식혀요. 불이 산소에 접근하는 것도 맞고요. 기본적으로 물은 화학적 과정을 멈추게 해요. 하지만 태양의 연소는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핵융합이라고 불려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제일 미친 반응 중 하나죠. 태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많은 수소층들이 있어요. 4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서로 들이받게 하면 하나의 헬륨 원자가 남아요. 태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과정은 좀 더 복잡해요. 별이 그 핵융합을 하려고 할 때 양성자는 서로 밀어내요. 이것들을 함께 짜내려면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주에는 마법의 힘이 있어요. 중력이요.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해요. 꽤 무겁죠? 그리고 이 모든 질량이 엄청난 중력의 도움으로 태양을 하나로 같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은 이 작은 수소 원자 1000조개들을 가져와 매일 매 초마다 함께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충돌할 때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불과 달리 태양은 살아있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소가 필요하죠. 자, 우리 모두 물이 H2O라는 거 알죠?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태양에겐 말 그대로 연료예요. 휘발유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거죠. 더 중요한 건 물에 의해 추가된 여분의 질량이 태양을 더 무겁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중력이 말하죠.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양성자가 서로 더 빨리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덕분에 이 합성 속도가 빨라져요. 굉장하네요.
우린 태양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잡아 먹었네요. 근처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면 태양은 곧 자체적으로 붕괴할 거예요. 바깥층을 날려버리고 블랙홀이 되겠죠. 멋지네요. 이제 내부로 모든 걸 끌어당길 거예요. 대감기를 눌러볼게요. 왜냐하면 물 실험은 분명 실수였으니까요. 작은 태양 표면 폭발이 나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평소에 평온한 태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전혀 없는 지구는 지금 어때요? 분명 물은 지구상 생명체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제 바다가 있던 곳 주변에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불쌍한 것들. 심해 생물의 경우 급격한 압력의 변화를 견디지 못했어요. 조류와 산호도 말라버렸어요. 잠깐만요. 이것들이 전 세계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이런 산소 마스크를 써야겠어요. 그럼 육지 상황은 어떨까요? 제 말은 이젠 모든 게 다 땅이겠지만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와, 여기 핫한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예요. 만약 바다가 없다면 구름이나 비도 없어요. 이제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쌍한 동물들이 도망쳐 고향을 떠나야 해요. 근데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들이 당연히 금방 말라버릴 거기 때문이죠. 지구상에는 말 그대로 살 곳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거대한 사막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왔었잖아요. 그쵸?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어쨌든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물을 마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곳에 대혼란이 일어났고 생존자들은 마지막 물방울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생존자가 있다면 말이죠. 사실 자원을 위해 아무리 싸워도 운명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바다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흡수해요. 또 이 열을 지구 전체에 분포시켜 살기에 쾌적하게 만들죠. 하지만 일단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온도가 121도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을 거예요. 하지만 높은 온도를 잊는다 해도 우리에겐 구름이 없어요. 구름도 우리를 도왔었어요. 태양 복사가 통과하지 않게 하면서 말이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예요. 어둠과 수킬로미터에 걸친 물속에서 이 극한의 환경은 몇몇 특이한 생물들과 현상들의 고향이에요. 이곳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탐험이 그렇게 어려운 게 당연했네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적절한 장비 없이는 이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아래로 강철로 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기본 사항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바다에서 어떻게 이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을까요? HMS 챌린저우는 1875년에 그걸 확인했어요. 배는 그 당시로서는 꽤 멋진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해구를 완전히 탐사할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후인 1951년에 또 다른 배인 HMS 챌린저 2호가 장비를 더 잘 갖추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배는 음향 측심기를 특징으로 하고 우리 행성의 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처럼 보이는 지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2D로 본다면 이 해구는 길이가 2,400km고 너비가 평균 69km예요. 위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의 흉터 같아 보이기도 하죠. 아직까진 특이한 건 없죠? 그쵸? 만약 바다 표면에서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철사를 늘린다면 놀랍게도 11km가 측정될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를 덮기에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약 1.6km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는 너무 깊어서 거의 완전한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빛이 물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도도 우호적이지 않아요. 바로 위 영하 몇 도 정도예요. 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특징은 수압이에요.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압력의 양은 표준 대기압보다 약 1000배 더 높아요.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가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 첫 번째 조직적인 시도는 60년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잠수정을 탄 제크 피카르와 돈 월시가 해냈어요. 하강하는데 약 5시간을 보냈고 바닥에서는 겨우 20분을 있었어요. 이런 사진은 찍을 수 없었어요. 이 두 과학자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들은 그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어요. 특히 극심한 압력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해저에 있는 동안 잠수함의 투광 조명 등이 한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납작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곳의 자원은 아주 부족해요. 여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놀랍게도 마리아나 해구에는 꽤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생물들 중 일부는 살기 위해 메탄이나 황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은 먹이 사슬에 있는 자신들보다 약한 해양 생물들을 먹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생물은 제노피오포르, 단강류, 그리고 작은 해삼이에요. 그중 일부는 바닷물에서 나온 알루미늄을 사용해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적응했어요. 이 생물처럼 더 작은 생물들은 바닷물이 수중 바위에 부딪힐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먹으면서 적응해요. 사람들은 야생의 관점에서 마리아나 스네일 피쉬를 이 지역의 스타로 여겨요. 8에서 23cm 사이로 작고 반투명하고 비늘은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맹수 중 최상위 짐승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고대 메갈로돈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 게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메갈로돈이 뭘까 궁금하시겠죠? 이들은 우리 지구 역사상 알려진 가장 큰 포식자였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크고 사나운 상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꽤 오랫동안 멸종되었다고 믿고 있고 마리아나 해구에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해요. 메갈로돈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생물 발광을 하거나 거대한 눈을 가질 수 있게 진화해야 할 거예요. 게다가 스쿨버스 같은 크기 때문에 메갈로돈은 많이 먹어야 했을 거예요. 미생물과 작은 스네일 피쉬로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강철공을 참호에 떨어뜨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압력을 견딜 만큼 공이 강할까요? 여기 과학적으로 한번 보죠. 만약 단단한 강철공이라고 가정한다면 해구 바닥에서 발견된 압력은 사실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저에 도달하는 데는 꼬박 12분이 걸릴 거예요. 온도는요? 수면과 해구 바닥의 온도 차이가 꽤 상당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약 30도 차이예요. 그래서 공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이 수면으로 돌아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공이 거기 끼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부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강철의 부식은 물의 산소량에 크게 좌우돼요. 물에 용해된 산소의 양은 5km 이상의 깊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여러분이 계산은 안 해도 되지만 강철 공이 바다 밑에서 완전히 녹슬려면 10,0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인간이 그런 극한의 깊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이 신비한 장소를 탐험하기 위해 뭘 사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신택틱 폼이라 불리는 거네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압력의 양이 저항하고 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폐는 여기서 빠르게 붕괴될 거예요. 더구나 물의 압력은 우리 입으로 물을 밀어 넣을 거예요. 더 필요한 산소를 물로 대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곳으로 잠수하러 간 배 중 한 척은 잠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450kg의 강철 무게를 달고 있었어요. 이 무게는 바닷물에서의 부식 시간을 11시간에서 13시간 증가시킨 특별한 종류의 철사로 배와 연결됐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말이죠.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소 공급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마리아나 해구 안으로 다시 내려갈 배는 아래로 옮겨질 산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전기일 거예요. 확실히 저 아래에는 폰을 충전할 전원 콘센트는 없어요.
따라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 필요해요. 통신, 산소 공급, 조명 장치 등의 말이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 투어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 좋았던 3명은 2020년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9cm 두께의 티타늄 9를 타고 잠수했어요. 이걸로 어떠한 압력 변화도 어떠한 생리적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게 했어요. 이 각각의 사람들은 약 14시간의 예상 시간이 걸렸던 개별 여행에 참여했어요. 하강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 바닥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지구상 밤입니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밝은 초록색으로 불꽃이 타오르더니 마을 근처의 작은 연못에 떨어졌죠. 친구들과 여러분은 바로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연못 표면에 물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눈부시게 밝은 운석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더니 초록색 빛으로 검은 물을 물들였어요. 이 장면에 매료된 여러분, 2개의 가장자리로 다가갑니다. 안경에 반사된 녹색 빛이 손짓을 하며 여러분을 부른 것 같아요.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물에 빠진 여러분은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떴더니 병원입니다. 일어나려고 침대의 가장자리를 잡는데 손바닥 아래에 느껴지는 침대의 감촉이 이상했어요. 손바닥을 보자 비명이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모두 강철로 덮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운석을 만진 후에 여러분이 육지로 날아갔다고 말해주네요. 그 후 여러분 몸의 유전자에서 약간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친구들이 거울을 보여줬어요. 거울을 쳐다보자 그 안엔 강철로 뒤덮인 자신이 있었습니다. 두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이제 여러분은 금속 인간이 되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친구가 설명을 해주네요. 피부 세포가 가장 얇으면서도 강한 강철로 변하긴 했지만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은 예전과 같은 상태입니다. 동작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마치 나노 강철 입자로 만들어진 중세 기사의 쇠사슬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아졌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배에 공기가 가득 들어오네요. 피부는 어떨까요? 의사가 와서 여러분의 피부 세포에는 더 이상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공기가 뚫고 들어가던 모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폐는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밤이 되자 강철 눈꺼풀이 눈에 너무 압박을 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을 나가려고 하지만 문이 닫혀 있네요. 손잡이를 더 세게 밀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나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몸 상태가 좋으니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해서 여러분은 도망을 쳤고 그러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구와 실험을 위해 여러분을 비밀 연구소로 데려갈 속셈이었어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네요.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벽이 마치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쉽게 무너졌어요. 벽을 뚫고 병원을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친구들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자전거에 올라타자 그 순간 검은 차 여러 대가 도로에 나타났어요.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숲으로 도망칩니다. 과학자 몇 명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어요. 연못에 도착하자 커진 폐에 대해 의사가 설명해줬던 게 생각나 물속에 숨들어 있습니다. 물에 뛰어내렸고 여러분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폐는 이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격자들은 여러분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데 물에 떠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강철 피부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자꾸 가라앉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연못에 뛰어들어 여러분을 구해줬어요. 젖었지만 그래도 피부가 녹슬진 않았네요. 아주 빨리 마르기도 하고요. 이제 숨어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저렴한 호텔로 향합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고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이나 페달을 밟았어요. 친구들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흙먼지가 좀 쌓이긴 하지만 천으로 닦아내기만 하면 금방 깨끗해 보일 거예요. 정상적인 몸에선 몸을 시원하게 하고 열을 방출하기 위해 땀이 납니다. 현재 몸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피부는 너무 뜨거워져서 손바닥에서 달걀을 요리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도 뜨겁거나 추운 날씨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을 들거나 걸을 때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요. 친구가 자전거 체인에 바른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피부에 발랐더니 괜찮아졌네요.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철 피부 때문에 몸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량이 늘어났어요. 이에 익숙해진 여러분의 몸은 몇 시간 안에 더 튼튼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초능력이에요. 벽을 부수거나 철판을 찢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유리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죠. 모텔에서 여러분은 냉장고로 가서 자석을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자석이 몸에 달라붙는데 떼어내기가 꽤 어렵네요. TV를 켜자 여러분과 친구들이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채널에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텔을 떠나 자전거를 타고 가능한 멀리 떠납니다.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페달이 부서져 버렸네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친구들과 차를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에 차량이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친구들과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췄네요. 수염이 덥수룩한 운전사가 기차역이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운전자는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긴장한 걸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들어가자 모든 거리의 가로등에 여러분의 사진이 붙여있는 게 보이네요. 포획에 대한 현상금도 있습니다. 운전사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발로 차 바닥을 내리쳤고 차는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다리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죠. 검은색 차 여러 대가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옵니다. 차 문이 갑자기 열렸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차왔지만 여러분은 가까스로 탈출해 5층짜리 집의 옥상으로 달려갑니다. 과학자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가장자리에 선 여러분은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슈퍼히어로처럼 다리를 반쯤 굽힌 채로 땅에 착지했습니다. 발밑의 아스팔트는 파괴되었고 운동화는 찢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주차된 차에 손을 댔는데 큰 흠집이 남았어요. 이제 숲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굵은 가지여럿을 부러뜨리고 불을 피웠어요. 추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 위에 손을 얹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고 손가락에 지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눈을 감고 미래의 삶을 상상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은행, 공항, 나이트클럽 등 모든 곳에서 보안 서비스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최악인 건 거의 평생 동안 숨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잠이 든 여러분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속상해진 여러분은 잠에서 깹니다. 몇 초 후 갑자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추격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매는데 윤활제가 부족해져서 피부는 삐걱거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도로로 나섭니다. 호텔 근처에 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군요. 그중 하나의 트렁크를 열고 엔진 오일 한 병을 집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호텔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충전했어요. 1시간 후 여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들고 창문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검은색 차 몇 대가 호텔 앞에 섰어요. 하늘엔 헬리콥터가 나타났고요. 버려진 차가 가득한 폐차장으로 달려가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 초능력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모든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타워 크레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으로 낡은 차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자석에 달라붙은 여러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았네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기자와 일반인들이 폐차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험실에서 실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의 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왼편에는 역대 가장 유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습니다. 티리안나라고 부를게요. 약 7천만 년 전에 존재했고 오늘날의 북미 지역에서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 누구도 싸움에서 티렉스를 이길 수 없었어요. 유성만 빼고요. 하하, 스포일러주의. 오른편에는 바다의 악몽 메갈로돈이 있습니다.
메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종은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그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크며 당시 최고의 포식자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부분부터 알아보죠.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티렉스는 스코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야, 덤벼! 엉덩이까지의 높이가 약 3.6m였죠. 하지만 스코티가 똑바로 선다면 키가 13m 정도 될 거예요. 기린 3마리를 쌓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귀요미의 코를 쓰다듬고 싶다면 7명의 사람 위에 올라서야 할 겁니다. 비록 스코티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의 티리안나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먼저 상대편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메갈로돈의 크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잔해는 이빨과 척추뼈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어의 실제 크기를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티렉스보다 큰 게 확실합니다. 메갈로돈의 길이는 약 15m였는데 스쿨버스보다 더 긴 길이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상어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로 볼 때 가장 큰 경쟁자는 현대 고래상어예요. 하지만 메갈로돈보다 3m나 더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 부분에서는 메갈로돈이 티렉스의 압승을 거둡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거대한 상어에게 갑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메건부터 시작하죠. 보통 다 자란 메갈로돈의 무게는 27톤에서 59톤이었어요. 이건 세대의 중형 수송 헬기와 맞먹습니다. 거의 탱크 한 대 무게예요. 사실 어떤 집들은 메갈로돈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크기 면에서 바다의 유일한 경쟁자는 대왕고래예요. 그러면 티렉스는 어떨까요? 비록 엄청나게 큰 포식자이지만 가장 큰 티렉스라고 해도 무게는 겨우 14톤 정도였습니다.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적었어요. 티렉스는 굉장히 느리고 움직임이 서툴렀는데 뼈의 일부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덜 나가는 거죠. 덕분에 티렉스는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로 보자면 티리안나는 메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메갈로돈이 또 한 포인트를 얻습니다. 다음은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시속 17에서 72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비교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의 속도는 시속 26km에 불과합니다. 그럼 계산해보세요. 네, 우린 티렉스와의 점심 식사를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점심 식사가 되는 걸 피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기동성은 어떨까요? 티리안나는 덩치가 크고 서투른 것 같지만 거대한 꼬리 덕분에 균형을 잘 잡았고 매우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렉스의 다리를 보세요. 하루도 다리 운동을 빠뜨린 적이 없는 게 분명해요. 이제 이에 대항하는 메건을 살펴봅시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시속 18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궁극적인 포식자가 되기에 충분한 속도였지만 다른 종에 비해 열세였어요. 예를 들어 가장 빠른 바다 생물은 돛새치입니다. 돛새치는 시속 109km로 이동할 수 있어요. 거의 1초당 30m를 움직이는 셈이죠. 게다가 메갈로돈은 육중한 무게 때문에 빠르게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유턴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공격할 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첫 공격에 실패하면 두 번째 공격을 위해 돌아와야 했죠. 그 사이에 먹이는 도망갈 시간이 충분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티렉스가 마침내 첫 점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대1로 메갈로돈 메건이 우세합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전투 능력. 메갈로돈은 확실히 수중 생태계에서 최고의 포식자였는데 크기와 무게뿐만 아니라 지능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래의 잔해에서 메갈로돈의 이빨 자국을 발견했어요. 메건이 먹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했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죠. 다른 메갈로돈 희생자 잔해에서는 골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메갈로돈이 몸무게를 이용해서 수량처럼 들이받아 공격했다는 걸 알려주죠. 50톤의 힘이라면 콘크리트 벽도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어떤 메갈로돈은 고래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먼저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후에
이 무방비 상태의 희생양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메갈로돈은 훌륭한 전략가였어요. 먹이는 이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메갈로돈은 들이받기와 물기라는 두 가지 주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렉스의 무기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메갈로돈처럼 무는 힘도 강했고 들이받기 공격법도 사용했어요. 비록 매건만큼 무겁진 않았지만 티리안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고 그 충격은 상어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했었어요. 게다가 꼬리로 내리칠 수도 있었고 다리에 엄청난 힘으로 상대를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티렉스의 무기가 훨씬 더 다양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티렉스가 승리합니다. 이제 보너스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죠. 관객들이 뽑은 인기상입니다. 티렉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가장 유명한 공룡입니다. 영화, TV 시리즈, 만화, 비디오 게임 그리고 심지어 우표와 밈에도 등장해왔죠. 그리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티렉스의 뼈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티렉스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티렉스가 움직이는 물체만 볼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명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으로 티렉스에게서 도망쳤죠. 글쎄요. 우선 공룡은 쉽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티렉스는 시각이 뛰어납니다. 사실 시력이 인간보다 13배나 더 좋았어요. 반면에 메갈로돈은 진정한 악마로 명성이 높죠. 메갈로돈이 어선을 파괴하는 장면은 컬트 영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장면이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겐 무서움을 선사하죠. 하지만 남아있는 메갈로돈의 흔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인스타그램 티렉스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티렉스가 점수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점수는 2대2. 배틀의 승패는 마지막 라운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전투 도구.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공룡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공룡의 뼈를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는 힘은 이빨에 한정되어 있었죠. 티렉스의 이빨은 에나멜층이 약하고 꽤 부서지기 쉬웠지만 상당히 빨리 재건되었습니다.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긴 했지만 앞발의 구조상 이 무기는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메갈로돈이 가진 위험한 무기는 단 한 가지, 이빨이었어요. 하지만 티렉스가 가진 모든 무기에 대적할 수 있었죠. 메갈로돈의 이빨은 삼각형으로 길이가 약 18cm였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거대한 이빨입니다. 그리고 250개의 이빨이 5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빨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는데 두꺼운 고래 껍질도 뚫을 수 있었어요. 또한 메갈로돈의 턱은 폭이 2m였어요. 성인 한 명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했으니 쉽게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벨이 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될 때라는 걸 알립니다. 이 두 포식자는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만납니다. 메갈로돈은 대부분 깊은 바다에서 살았지만 때때로 해변 근처에서 사냥을 했어요. 티렉스도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포식자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에서 메갈로돈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티렉스는 쉽게 메갈로돈을 피합니다. 하지만 티렉스가 상어를 공격하는 건 수년 동안 나사의 우주선 케플러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어요. 은하에 걸쳐 있는 15만 개 이상의 별을 연구했죠. 이 연구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 행성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할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케플러는 슈퍼지구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슈퍼지구라고 불릴 수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태양계 가장자리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지구는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행성과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우주 전체에는 이런 슈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지구가 되기 위해서 행성은 지구 질량의 1배에서 10배까지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또한 크기가 2배여야 하고 별의 에너지에 의해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준의 전부예요.
이러한 행성의 표면은 암석, 가스, 심지어 둘이 혼합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성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대기와 기후, 풍경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몇 배 더 큽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매우 다를 거예요. 질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높은 산이나 나무가 없어요. 에베레스트는 몇 배나 더 작을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단층 건물보다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더 작아요. 중력이 몸을 2~3배의 힘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키가 커지기가 힘들죠. 성인의 평균 키는 1m입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꽤 붐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슈퍼지구에서는 이 지역이 2배 더 넓어요. 사람들도 더 작아요. 사람들은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작은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기는 더 깨끗하고 이 행성의 모든 부분이 아직 완전히 탐험된 것은 아닙니다. 낮과 밤은 지구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48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분한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근무시간이 더 길고 자고 쉬고 출퇴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슈퍼지구에 간다면 마치 벽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육은 항상 그런 짐을 메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압박은 뼈와 근육을 손상시키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슈퍼지구에 살아왔기 때문에 진화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이 행성에서 인간의 뼈는 철만큼 강해요. 근육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사람들은 작지만 강력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지 못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겁고 그게 그저 정상입니다. 나무는 더 튼튼하고 그것으로 만든 목재는 내구성이 더 강해서 가구는 더 무겁습니다. 슈퍼지구에서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우리가 익숙한 종이 한 장의 무게보다 10배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는 2대의 소방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고 찻숟가락 하나가 아령 하나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의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고속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동력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내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슈퍼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대기를 떠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우주선은 또한 무게가 덜 나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무겁고 밀도가 높으면 여러분은 별로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슈퍼지구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하루는 옛 지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초능력자가 될 거예요. 아무 차에 다가가서 트렁크에 손을 대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체육관에서는 어떤 역기라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한 번의 타격으로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게 하고 나무 판자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키를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익숙한 여러분의 다리는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쉽게 점프할 수 있어요. 만약 2층 건물에서 실수로 떨어져도 여러분의 몸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거예요. 피부는 긁히지도 않고 뼈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끄덕없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슈퍼지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들은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큰 질량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방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슈퍼지구에 살았다면 화산 폭발은 천둥번개처럼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증가된 중력은 또한 더 많은 지각판들의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경과 행성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지진이 매일 여러분을 깨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한 조건은 사람들이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해줄 거예요. 또한 주택 기반을 강화하는 특수 기술도 생겨날 거예요. 지각판의 잦은 이동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겁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대지의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영구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 행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날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슈퍼지구를 지나치는 우주 물체는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외에도 유성우가 자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단지 대기 중에서 증발해버리는 작은 돌이 아닐 거예요. 거대한 소행성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석이 대기에 진입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수백 개의 우주 암석 덩어리가 여전히 슈퍼지구에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고향 지구처럼 멋진 곳은 오직 한 곳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핵의 경화입니다. 핵이 작동을 멈추자마자 지구는 우주 복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잃게 될 거예요. 태양 폭풍과 에너지 폭발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 발전소, 신호등, 컴퓨터, 비행기 등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대한 돔 아래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돔은 방사능과 운석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슈퍼지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속이 증발해버리는 행성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화해야 한다면 우리 종족은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덮인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불속을 걷는 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일상적인 일일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주민들은 아마도 다른 행성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유일한 건 낮은 온도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벼운 산들바람도 얼음처럼 차가운 돌풍으로 느껴질 테니까요.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슈퍼지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로부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분자도 파괴됩니다. 우주의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슈퍼지구를 발견했어요. 지구의 2.5배 크기이고 완전히 물로 덮여 있죠. 그 위에는 땅이 전혀 없어요. 행성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슈퍼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거대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는 이 행성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면 사람보다는 양서류처럼 보일 거예요. 또 하나의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6광년 떨어져 있어요. 질량은 지구의 3배입니다. 이 행성이 모항성을 공전하는 데는 약 233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의 에너지의 2%만 받습니다. 이 세계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인 어두운 곳이에요. 가장 놀라운 행성 중 하나는 상당히 친근하고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구처럼 푸른 빛으로 빛나요. 하지만 겉모습은 기만적입니다. 이 슈퍼지구에서는 바람이 음속의 7배 속도로 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유리비입니다. 수조계의 유리 파편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글쎄요, 거기서는 못 살겠네요. 머리가 어지럽네요. 땅에서 10층이나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으니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맨발 뿐입니다. 저 아래 아주 멀고 먼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네요. 아마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품에 안긴 할머니께서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고양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있죠. 불길이 머리 위에서 맹위를 떨치며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이 따끔따끔하네요. 이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데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벽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손이 붙었네요. 첫 번째 생각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벽에 묻은 이 끈적한 건 뭐지?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떼어낸 후 손바닥을 확인해 봅니다. 벽도 다시 만져보고요. 몇 분 후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죠?
벽이 아니라 손바닥의 문제였어요. 수많은 실험 후 이유는 모르겠으나 손바닥이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닥, 창유리, 벽, 가구 등 무엇이든지요. 심지어 천장에까지 붙을 수 있었어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지 않았어요. 거의 10분 동안 선풍기 옆에 매달려 다음으론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몸을 흔들댔죠. 땅에서 자유를 찾은 후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표면을 오르거나 심지어는 천장에 붙어 다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나 애벌레? 손바닥을 빤히 쳐다봤지만 끈적끈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죠? 거미? 검색을 해서 거미가 어떻게 벽에 붙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봤어요. 다리 끝에 아주 작은 털이 나 있다고 하네요. 이 작은 털이 거미와 표면 사이에 수많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아주 주의 깊게 손바닥을 관찰해 봅니다. 털이 북실북실해졌나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동물이 더 크고 무거울수록 털은 더 작다는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딱정벌레의 털의 폭은 사람 머리카락의 약 10분의 1입니다. 도마뱀의 털은 인간의 50분의 1 정도고요. 손에 작은 털이 가득 났지만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새로 습득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파악을 해봐야죠. 천장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실험을 연이어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발바닥도 손처럼 끈적해졌어요. 천장에 거꾸로 3분 30초 동안 매달리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장 선풍기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슈퍼히어로들처럼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으로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아야, 이건 정말 아프게 얻은 교훈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화가 난 상사로부터 걸려온 7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습과 실험을 거듭한 후에 밖을 나가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4층에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기이한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봅니다. 갑자기 저 아래 길을 따라 움직이는 차들이 아침에 비해 훨씬 작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도 아직 땅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창문 옆에 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미 2층까지 다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때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은 크게 벌어져 있고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래층 이웃이겠군요. 유감스럽게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못할 거고 손은 바쁜 상태잖아요. 이웃이 전화기를 움켜잡는 게 보입니다. 911에 신고를 할 셈일까요? 그런가 보네요. 몇 분 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확성기로 여러분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마치 2층 높이에서 여러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곧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30분 후 창문 쪽으로 다가가니 아래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랫집 이웃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피하려 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능력을 발견한 다음날 독자분은 더 이상 출근을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상사가 30분 동안 잔소리를 합니다. 그 후에야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퇴근할 무렵이 되자 마치 디플로도쿠스에게 잘근잘근 씹힌 것과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상사가 동료 중 한 명과 대화를 하며 유일한 탈출로를 막고 있습니다.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갈 때 이 초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와, 실력이 점점 늘고 있네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신의 벽 등반 능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구를 교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3분 30초 이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현기증이 날 거예요.
꿈만 꾸던 산의 정상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고층 빌딩에 올라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기에는 몸이 너무 피로했죠. 지붕이나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들도 수없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담도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무리의 강도들이 여러분을 에워쌌습니다. 돈과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벽을 수직으로 타고 멋지게 탈출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났어요. 출근하던 중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건물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사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건물 벽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 창문에 도달했을 때 창문을 깨고 조심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셨네요. 일단 할머니는 몸집이 정말 작아서 할머니를 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다행이었던 건 할머니와 고양이 둘 다 방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기적적으로 할머니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여러분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여러분은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땅에 닿으셨군요. 의사들이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이어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촬영한 덕분에 슈퍼스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지만 곧 이 인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수의 TV쇼에 초대를 받았고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협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와 서커스에서도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잡지 표지에 얼굴이 실리고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벽을 타고 걷게 된 지 1년 후 어느 날 여러분은 신문 기사를 읽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매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벽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 초능력은 그렇게 희귀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 능력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다고요. 여러분은 불멸의 비밀을 찾아 고대 피라미드 속 어두운 미로로 몰래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문에 있는 퍼즐 자물쇠를 여니 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은 황금과 고대의 두루마리로 가득 차 있어요. 커다란 황금 그릇이 여러분 발 앞으로 바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릇을 옆으로 차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죠.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재빨리 기둥 뒤에 숨었고 방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네요. 그 노인은 마치 살아있는 미라처럼 생겨서 여러분은 겁먹었어요. 그의 피부는 건조하고 뼈 위로 늘어져 있어요. 긴 머리를 마치 드레스처럼 뒤로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웃고 있네요. 그 남자는 여러분을 자기 옆에 앉으라고 초대해요. 알고 보니 이 노인은 불멸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했던 고대 문명의 마지막 사람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던 거였죠. 3000년 전 이 부족은 의식을 치렀어요. 그들은 난로불과 커다란 가마솥 주변에서 춤을 추었어요. 춤으로 큰 폭풍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번개가 가마솥을 강타했어요. 몇 분 동안 파란 빛의 기둥이 있었어요. 이 시간 동안 부족 전체는 계속 춤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폭풍이 끝나자 부족장이 가마솥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 안엔 몇 방울밖에 안 남아 있었죠. 그는 그것들을 플라스크에 부어 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불멸의 영약이었어요. 이 남자는 최근에 300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는 당시 시대에 가능했던 모든 지식을 얻었었죠. 그는 세상을 떠돌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이상하게도 피라미드에 틀어박혀 영원히 혼자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신의 총명함과
제주에 대한 보답으로 노인이 당신에게 바로 그 영약의 병을 건넵니다. 몇 방울을 마시니 온몸에 타는 듯한 느낌이 퍼지는 게 느껴져요. 손이 엄청나게 강한 힘이 솟아요. 불길이 진정되고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불멸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지만 몸은 무한으로 늙을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은 깡마른 노인으로 변할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수백 명의 기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번쩍이는 카메라, 마이크. 이제 진짜 유명인이군요. 그리고 지구에서의 끝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젊을 때 당신은 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죠. 앞으로 인생의 20년은 세계를 여행하며 보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았죠.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고 알프스에서 스키를 탔어요. 심지어 개썰매를 타고 북극까지 갔었죠. 마지막으로 관광객 자격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다녀왔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영원히 살 거란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은 40살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아침까지 춤을 추면 모두가 당신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봐요. 하지만 너무 젊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갖기로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 다 되겠죠? 안 되겠네요. 멋진 동작을 하면 뼈가 늙은이처럼 부서져 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50살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직업을 바꿀 때예요. 그래서 당신은 인류에게 가능한 모든 지식들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당신은 우리 문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또 이끌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불멸 외에 엄청난 부가 생겼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울을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네요. 머리가 예전 같은 비단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요. 하지만 60년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무한대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신체의 젊음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현미경을 꺼내서 노화 과정을 연구해야 해요. 우리 몸은 마치 커다란 블록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 같아요. 그 블록들은 장기들이에요. 그것들은 조직인 더 작은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죠. 조직은 함께 뭉쳐 기능하는 기관을 형성합니다. 모든 조직은 세포인 훨씬 더 작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땐 세포들은 작고 활동적이에요. 계속해서 증식하고 갱신되죠. 그게 우리의 조직과 장기를 새 것처럼 잘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들은 이 능력을 잃어요. 덜 활동적으로 증식하고 크기가 커지며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 부품처럼 기능 불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엔진 점검 등이 켜지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실험실에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작동하게 만들 물약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이걸 하느라 인생의 10년을 보냈어요. 이제 당신은 엄청 늙어 보여요. 하지만 10년간 일한 결과는 실패였어요. 다른 과학자들처럼 당신도 세포가 특정 나이가 되면 재생 능력을 상실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3000년 된 고대 부족장이 피라미드 안에 숨기로 한 것이었죠. 그는 몸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거예요. 안전한 곳에 틀어박혀 있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네요. 피라미드 안의 공기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는 없었지만 너무 건조해서 노인의 몸을 진짜 미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꽤 멋진 온실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택 내부에는 박테리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플라스틱 시트가 붙어져 있어요. 모든 인테리어 가구도 자체적으로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또 지구에서 밀폐된 우주복을 입고 정화된 공기를 채운 탱크를 메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당신 집 위로 유리돔을 내려놓아요. 이제 이 수족관은 당신의 영원한 집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집에 있는 모든 손님과 직원들도 여러분이 어디에도 감염되지 않게 기밀복을 입어요.
오,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음식 튜브 몇 개라니 실망스럽네요. 보통 음식에 대한 문제는 안에 박테리아와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몸은 그것들과 쉽게 싸우기 때문에 우린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 가공식품만 먹어야 해요. 몇십 년 후 당신은 위가 고비를 넘길 수 있게 영양액만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산책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햄스터가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바퀴 달린 밀폐공이 필요해요. 점차 미래 영화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리를 신기한 듯 보면서 걸으며 고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네온 사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 홀로그램, 로봇들이 온 사방에 있어요. 우와, 여러분의 200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안전하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비행수단이에요. 이 모든 기술들이 당신을 다시 젊은 느낌이 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얼굴은 슬퍼 보이네요. 문제는 뇌예요. 뇌도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노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컴퓨터처럼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당신의 바쁜 생활과 그 모든 서핑과 스카이다이빙이 모두 비디오 파일로 그 컴퓨터에 녹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파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뇌에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면 기억에서 오래되고 불필요한 뭔가를 지우죠. 예를 들어 마름모의 넓이를 찾는 공식 같은 걸 말이죠. 당연히 기억력을 확장하고 싶겠죠. 뇌에 여분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향후 몇십 년간의 문제가 해결되네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계속 늙어가요. 2300년에 과학적인 돌파구에 대한 뉴스를 읽게 돼요. 사람들이 의식을 옮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는 당신의 집에 있어요. 하지만 좀 무섭네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걸 컴퓨터로 옮기면 당신은 여전히 본인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의 복사본이 되는 걸까요? 그럼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감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불멸은 큰 선물인 동시에 큰 짐이에요. 당신은 혼자며 가족과 친구들은 여러분이 불멸의 존재가 된 지 200년 이후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죠? 지금 가진 건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몸뚱아리 뿐이니까요. 그리고 불멸의 존재가 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1912년 4월 10일 여러분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배의 길이는 자유의 여신상 키의 3배나 됩니다. 이 배는 당대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갑판엔 수백 개의 고급 선실 창문이 있고 웅장한 절제 선체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 유명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버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이 타이타닉호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아프리카에서 버뮤다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4일 동안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합니다. 햇볕이 배를 매우 뜨겁게 내려쬐서 낮에는 모든 승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4월 15일 자정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그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선실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몸에 스며들어 소름이 돋게 합니다. 유리의 파도가 부딪히는 선실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짙은 안개가 꼈어요. 선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몇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려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언가 강한 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굉음이 타이타닉호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승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짙고 습한 안개가 배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마치 두통을 느끼는 듯 머리를 잡고 있어요. 선장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선장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흥미롭게도 1964년 이전엔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한 번 무언가에 떠밀립니다. 이번엔 간신히 일어섭니다. 뭔가 큰 게 배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갑판 가장자리에 있는 난간으로 달려가 배 밖을 응시합니다. 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상어 진러미가 보입니다. 상어 몸통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차만큼 긴 상어가 틀림없어요. 상어는 헤엄쳐 지나갔지만 몇 초 후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시 보입니다. 상어는 재빨리 배로 다가가 거대한 주둥이로 철제 선체를 잡습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선체에 구멍을 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죠. 길이가 거의 20m나 되는 고대 해양 포식자입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죠. 이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바다는 단지 5%만 탐험되었습니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의 신비한 물속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으로 뛰어올라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가라앉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로 가지만 거대한 고대 괴물이 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의 뱃머리가 물에 잠깁니다. 갑판 왼쪽에 서서 철제 선체를 물어뜯는 메갈로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배의 뒷부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갈로돈이 다른 곳에 있어서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승객이 탄 첫 구명보트가 물 위로 내려갑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곳보다 물이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메갈로돈은 배를 공격하여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타이타닉호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끌렸나봐요. 여러분은 배의 표류 화물과 구명보트 사이에 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힙니다. 별이 빛난 하늘과 달이 해수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 주변에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이 순간 뭔가가 상어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포식자는 사라집니다. 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 아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촛불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가 15m,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파도는 타이타닉을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배처럼 쉽게 쓰러뜨립니다. 괴물 파도는 예기치 않게 출현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금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파도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도가 키네틱 뱀피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동은 축적되고 운동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귀 파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모든 것을 덮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자주 사라진 것은 이런 거대 파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침착하게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보냅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물 위에 메갈로돈의 삼각형 지느러미가 쏟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돛단배만 한 크기만 한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노를 젓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갈 가망은 없어요. 전설적인 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상어의 머리는 수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거대한 주둥이에요. 이빨은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구명보트가 상어의 입 안에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멈춰서서 배에서 발을 뻗으면 닿을 만한 지점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메갈로돈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촉수들이 상어를 끌어내립니다. 옆을 보니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는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우릴 쳐다보고 있어요.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잠시 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신이 떨립니다. 이 보라색 빛은 뭔가의 눈이에요. 그리고 검은 원은 동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생명체는 너무 커서 배가 마치 쌀알처럼 보여요. 크라켄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은 고대 괴물입니다. 다행히 지금 앉아있는 보트는 너무 작아서 크라켄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눈이 더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족수가 몸부림치는 메갈로돈을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이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 도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가 얼마 전에 항해했던 잔잔한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조선에 올라 다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복제해서 앱에 들어갈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꽂고 구글을 열고 고글이 달린 헬멧을 쓰면 360도 시야가 확보됩니다. 폰 연결 후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래서 동생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가자 동생이 틱톡 댄스 챌린지 중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걸로 동생을 놀리고 아래층에 있는 기계를 작동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틱톡을 하면서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동생은 화가 나서 여러분이 보지 않은 사이에 핸드폰의 홈페이지를 틱톡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다음 동생이 기계를 작동시켜버렸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현재 가상 웜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면에 납작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니까 모든 종류의 앱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네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주위를 둘러보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사용자 이름을 묻습니다. 내보내달라고 온갖 말을 다 외치지만 그럴 때마다 빨간불만 깜빡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모든 단어가 화면에 표시되며 그 단어들이 사용자 이름으로 표시됐어요. 계속 진행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수락하니 벽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은 나가게 해주세요 입니다. 밖으로 나와 여러분은 보라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반짝이는 미래 도시로 들어갑니다. 높은 타워마다 틱톡 비디오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가장 높은 타워는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타워는 다른 인기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을 가상의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있는 군중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사용자 이름과 자기소개가 적혀있는 동그라미가 떠다니고 있어요. 또한 팔로워 수에 대한 정보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팔로워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바타가 아니라 진짜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뿐이라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움직이지 않고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위에 각 동그라미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팔로우하지 않고 있네요.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인증되면서 모두가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동그라미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은 방금 그녀를 따라간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메시지함의 DM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누군가가 자신의 DM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화 중이던 사용자가 메시지를 받더니 여러분을 차단해버렸네요. 다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사람은 멈춰있더니 그냥 떠나버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이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은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을 수 없는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골목길로 들어섰더니 지하 카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 명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모두 대답이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들에게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팔로워도 없어요. 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저 광고만을 내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화면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틱톡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십 명이 몰려듭니다. 이들은 틱톡의 내부 보안 요원들이며 여러분을 쫓고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그곳을 통해 탈출했어요. 자, 지금은 많은 로봇들이 살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들이 여러분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창문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보안 요원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 건물의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모든 타워에는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수배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자신을 쫓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가서 어두운 구석에 숨었어요. 보안 요원들을 따돌린 것 같아요. 왜 자신이 틱톡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는지를 설정해서 확인했습니다. 비정상 사용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틱톡은 여러분이 앱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그나 공격을 포착하기 위해 틱톡에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설정을 열었지만 설정이 차단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검색을 열고 여동생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파란색 체크 표시가 달린 인증된 사용자였군요. 추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나가서 동생을 찾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서 재빨리 골목길을 떠났어요.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과한 행동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관심을 끌게 될 테니까요. 모든 유행하는 비디오가 존재하는 해시태그 에비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는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해요. 여러분은 영상 대부분을 훑어봤지만 여동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댄스를 확인하고 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이전에 찍던 영상이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녀를 찾았지만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막았어요. 그리고 해시태그 에비뉴를 따라 여러분을 쫓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트렌드 비디오에 무작위로 등장하게 됐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낼 셈이었죠. 이들은 여러분이 보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틱톡에서 가상으로 자신을 복사하기 위한 기계를 발명한 거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군요. 결국 이들은 여러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해보지만 절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는 동안 겨우 이들의 시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몰래 도망쳐 여동생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틱톡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사용자들도 해시태그에서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형 카메라가 튀어나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네요. 실수를 하면 틱톡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장하기 위해 모자와 자켓을 찾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상호작용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동생이 여러분을 꺼내려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결국 여러분은 해시태그 에비뉴로 돌아가서 여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틱토커들 중 몇 명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의 동생도 거기에 있었어요.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동생을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채팅 옵션을 활성화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시스템 연결을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마디를 끝내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추고 갈 곳이 없습니다.
보안요원에게 자수를 하자 이들은 여러분이 탈출할 수 없는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어요. 걱정하며 앉았습니다. 다리를 떨고 손바닥을 피벼봅니다. 여러분은 동생이 전체 메시지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바깥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냥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갑자기 동생에게서 알림이 왔습니다. 타이핑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네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벽이 번쩍거리는 것 같더니 현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웜홀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연구실 아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면서 최근의 사건들을 정리해봅니다. 틱톡에 반나절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현실에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정신이 들자 여동생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동생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웃고 있어요.